산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예 작업실. 나이 지긋한 남자의 거친 손이 물레 위에서 춤을 추듯 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만석의 주름진 얼굴은 30년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군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집중된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만석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또 손님이야? 작업에 몰두하던 만석은 귀에 들려오는 발소리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는 조수 정우에게 누구든 방문객은 돌려보내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흙을 만지는 순간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돌려보내. 만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갑니다. 만석이 쥐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쉽니다. 며칠째 완성하지 못한 작품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파리의 작은 갤러리. 한지훈의 개인전 오프닝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살의 젊은 도예가는 유럽 무대에서 주목받는 신성이죠. 그녀의 작품은 동양적 감성과 서양의 현대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릇 표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요. 프랑스 평론가의 질문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제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훈에게 도예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이 무늬가 박만석의 초기 작품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 한국인 관람객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만석이요? 그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만 한국 도예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3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작가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지훈은 그날 밤 인터넷을 통해 박만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견된 패턴은 정말로 지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려온 것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일치했죠.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박만석을 만나야겠다고요. 한 달 후 지훈은 만석의 작업실이 있다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문 앞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만석의 작업실 근처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거나 주변에서 채취한 흙으로 작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왔어요? 스승님은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정우의 말에도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스승님께 전해드릴 것도 없고요. 그저 이 주변의 흙이 좋아서 온 것뿐입니다. 지훈은 작은 물레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은 생명을 얻어 형태를 갖춰갔어요. 지훈도 모르는 사이 작업실 창문 너머로 만석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정우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내일 아침에 잠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곧바로 돌려보내실 테니까요.
지윤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기회가 왔군요. 그녀는 그날 밤 준비해온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박만석이라는 도예의 거장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속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지윤은 박만석의 작업실 앞에 서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대문이 열리고 정우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스승님은 작업실에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지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가마와 다양한 도예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에 걸린 오래된 작품들이 지윤의 시선을 사로잡았군요. 섬세한 문양과 깊이 있는 색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업실 안쪽, 박만석은 묵묵히 도자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들어오는 기색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햇살이 비치며 실루엣만 드러나 있었죠. 왜 찾아왔지? 만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지윤은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기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지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만석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의 눈이 점차 커지며 작품 속 문양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특히 한 작품에서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죠. 그것은 지윤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독특한 패턴이 새겨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배웠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적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온 패턴이에요. 마치 제 안에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석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일주일만 있다 가게. 그 이상은 무리야. 지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다음 말에 그 기쁨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 작업을 방해하지 말게. 그저 옆에서 보는 것만 허락하겠네. 질문도 최소한으로 하고. 첫날 지윤은 만석의 작업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이 그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지윤은 몰래 스케치북에 그 과정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 와보게. 예상치 못한 만석의 말에 지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만석은 흙 한 덩이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해보게. 내가 어제 본 자네 작품들, 기본기는 나쁘지 않았어. 지윤의 손이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녀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정 동작들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 했지? 독학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윤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승님이 저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날 지윤은
만석에게 자신이 채취한 흙으로 만든 작은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만석의 작업실 주변에서 며칠 동안 앉아 만든 것이었죠. 이 흙은 어디서 구한 건가? 스승님 작업실 뒤편 계곡에서요. 굉장히 좋은 성질의 흙이더군요. 만석은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대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윤의 작품과 그 질감과 색감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만든 것이네. 같은 흙을 사용했지. 지윤은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흙의 선택, 성형 방식, 심지어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지윤은 만석이 특별한 유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를 섞어 독특한 색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윤은 그 과정을 눈에 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이 유약 제조법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지. 하지만 사실 처음 이 조합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지윤은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잠시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죠. 지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삼켰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윤은 돌아가는 길에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윤 씨는 어떤 연유로 스승님을 찾아오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 작품 속 무늬가 박만석 선생님의 초기 작품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은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의미를 읽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만석은 지윤에게 직접 흙을 다루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의 그릇부터 시작했죠. 지윤의 손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흙을 만지는 방식, 물레를 다루는 리듬,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흙을 다듬는 습관까지 만석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손목을 더 유연하게 움직여봐. 그래, 그렇게. 만석의 지도는 간결했습니다. 때로는 말 대신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계속해서 의문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지윤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윤이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려다 물었습니다. 만석은 그녀 옆에 앉아 도구를 건넸습니다. 자네만의 방식으로 해보게. 내가 간섭하지 않겠네. 지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그녀는 물결 모양과 함께 독특한 선의 조합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리던 패턴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충분히 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만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그가 남겨둔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딸 수아가 그의 작업실에서 놀던 모습,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바로 그 패턴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만석의 오랜 조수이자 제자로서 그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수십 년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던 만석이 갑자기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인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를 대하는 만석의 태도도 평소와는 달랐죠. 스승님, 지윤 씨에 대해 더 알아봐도 될까요? 식사를 준비하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고아원에서 자랐다 했지. 어느 고아원인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아보게. 정우는 만석의 얼굴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의 표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지우는 만석이 특별히 아끼는 흙으로 작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계절에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한 종류였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길을 관찰하며 간간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흙은 특별하네. 힘을 너무 주면 균열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다루면 형태가 무너져 버리지. 균형이 중요해. 지우는 집중하여 흙을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특별한 흙과 친숙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기술에 놀랐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이 흙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 있어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산골짜기에서 채취한 것이네. 매년 가을에만 가지. 나만 아는 장소였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지우는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갔었지. 그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 만석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자제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지우는 작은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자신만의 패턴을 새겼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무늬는 어떻게 생각해낸 건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런 패턴을 그렸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언어 같은 거죠. 만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구석의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손길로 그려진 그림들 사이에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죠? 만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린 것이네.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 말일세.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수아라는 이름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빠와 함께 만든 첫 번째 도자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읽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진 5살짜리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군. 이름은 박수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지훈이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정확히 25년 전 5살 때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하네. 하지만 자네의 도예 기법, 그 특별한 패턴, 그리고 나이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 정우는 지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25년 전 유일한 딸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제자로 받지 않으셨어요. 지윤 씨가 오기 전까지는요. 지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배경,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더 이야기하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단지 도예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스케치북의 그림들, 박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만석의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6째 날 아침, 지우는 만석의 작업실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작업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만석과 정우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스승님? 정말 지윤 씨가 수아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해. 나이,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 그리고 그 문의까지. 지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화가 즉시 멈추었고 잠시 후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석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죠. 지윤이 다가가자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유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제의 대화를 언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스케치북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수아라는 분에 대해서도요. 만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업부터 먼저 하세. 유약은 도자기의 영혼과도 같아. 내가 개발한 이 유약은 특별하지. 보통과는 다른 재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 만석은 화제를 돌렸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들을 정교하게 섞어 유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재료는 굉장히 희귀해 보이네요. 어디서 구하시나요? 남해의 작은 섬에서 가져온 것이야. 매년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직접 채취하지. 만석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그의 눈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3살 때 처음으로 그 섬에 데려갔었지. 그 아이는 바닷가에서 특이한 돌들을 주워 모았어. 그 돌들을 갈아서 유약에 섞었더니 놀랍게도 지금 내가 보는 이 특별한 색이 나왔다네. 지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석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었지만 만석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유약을 만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도예에 재능이 있었어. 5살이었는데도 놀라운 감각을 보였지. 특히 그 아이만의
독특한 무늬가 있었어. 내가 그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지.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석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기록해온 유약 제조법이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지우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아의 유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재료 목록과 함께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지훈이 항상 그리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석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품위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대현아, 무슨 일이야? 김대현은 만석의 오랜 친구이자 같은 도예가였습니다. 그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만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젊은 도예가야.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만석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석아,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노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대현이 격렬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박수아일까? 그렇다면 왜 고아원에 버려졌을까? 만석은 왜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 만석과 대현이 이야기를 나누러 나간 사이 지훈은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만석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실 창문 너머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가마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불이 번지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주변에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에 불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정우 씨, 스승님. 지훈은 급히 물을 찾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마실 한쪽에 놓인 만석의 소중한 작품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석이 25년간 제작한 특별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열기와 연기를 뚫고 지훈은 작품들을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만석의 작품을 우선시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옮기던 순간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작품을 보호했습니다. 만석과 정우가 달려왔을 때 지훈은 팔에 화상을 입은 채 마지막 작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가마실로 제한되었고 메인 작업실은 무사했습니다. 괜찮니?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야? 만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아의 10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고맙다. 정우가 지훈의 화상을 치료하는 동안 만석은 구해낸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지훈은 이 작품들이 단순한 도자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아를 위해 만든 작품들이네. 매년 그 아이의 생일마다 하나씩 만들었지.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주기 위해서.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만석의 딸을 향한 사랑이 이 작품들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면 그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의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윤에게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특별한 유약 제조법까지 공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유약은 특별하네. 내가 개발한 비법인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 지윤은 유약을 섞는 만석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인 것처럼요. 화재 사흘 후 정우는 지윤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박수아라는 5살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지윤 씨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나요? 지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유 모를 도예에 대한 끌림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만석은 지윤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아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도예 축제에서 함께 만든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 때였지.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지윤이 어린 시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머리카락을 묶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보낸 게 아니야. 나는 해외 전시회 출장 중이었어. 귀국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2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소영, 수아의 어머니는 내 성공을 질투했어. 그녀는 자신도 유명한 도예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재능이 부족했지. 그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수아를 독차지하려 했어. 지우는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시회에 초청받았을 때였어. 한 달간의 출장이었지. 그 사이 소영은 수아를 고아원에 보냈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수아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지.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건 1년이 지난 후였어. 소영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 즉시 수아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입양되어 해외로 떠난 후였어.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지. 지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6살 때였죠. 그때부터 작품 활동을 모두 접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내보냈죠. 오직 수아를 찾는 데만 집중했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정우가 들어와 만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만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는 사진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수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는데 독특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고아원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이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수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것이야. 바로 그 순간 작업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만석아. 만석이 굳어졌습니다. 소영.
소영은 지윤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아인가 보네. 마침내 찾았구나. 지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영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석이 지윤 앞에 서며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왜 왔지? 우연히 내가 젊은 도예가를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어.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군.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소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작업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없어. 돌아가.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윤의 얼굴을 탐색하듯 후쳤습니다. 그래, 정말 수아구나. 눈매가 똑같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25년이나 지났는데. 지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였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다니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족은 족쇄일 뿐이야. 만석은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항상 작업이 우선이었지. 나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희생양이었을 뿐이야. 너까지 그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 만석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질투심과 집착이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야. 수아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정우가 조용히 지윤을 작업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립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지윤 씨, 잠시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승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바깥에서 지윤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수아인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25년 전 5살의 박수아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년 후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윤 씨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죠.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승님은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찾아다니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요. 하지만 소영 씨가 모든 기록을 감추었고 해외 입양은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죠. 작업실에서 격렬한 언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윤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아라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만석은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그의 작품 세계는 내가 사라진 후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 지윤은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네요. 소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만석처럼 이상에만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난 그를 구하려 했던 거야. 너만 없었다면 그는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을 텐데. 그때 만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소영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다시 올 테니 지윤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봐야 득이 될 게 없어요. 소영이 떠난 후 만석은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어 기쁩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일 소영이 다시 올 거야.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지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빈 조각이 마침내 채워진 느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윤은 일찍 만석의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만석은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특별한 흙을 다루고 있었죠. 이 흙은 수아가 좋아했던 것이네. 남해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특별한 광물이 섞여 있어 발색이 아름답습니다. 지윤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만석은 딸에게 도예의 깊은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바로 내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훌륭한 도예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이지.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한 부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시 돌아왔구나, 지윤아. 아니, 이제 수아라고 불러야 하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소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게 되었겠지.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항상 자신의 예술만을 생각했어. 우리 가족은 늘 후순이었지. 만석이 일어나 소영을 마주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내가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소영은 지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 그는 내가 사라진 후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 너의 부재가 그의 예술에 깊이를 더했거든. 지윤은 흔들리지 않고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품 활동까지 모두 접었다는 것을.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계략이 통하지 않자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줄게. 여기를 떠나 다시는 만석을 찾지 않는다면 너와 만석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아.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프랑스에서 성공한 도예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뿌리를 찾았으니 그 어떤 것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소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석이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는 처음부터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지. 그의 작품 세계에 방해가 된다면서. 만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그때 정우와 대현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현이 소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소영 씨. 저는 만석이 수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가 사라진 후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딸을 찾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사실도요. 정우도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매년 수아의 생일마다 그녀를 위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품들은 모두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25개의 작품, 그녀가 없는 25년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소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윤은 만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만석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소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녀의 위협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라, 소영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길 바라네. 소영은 마지막 분노의 눈빛을 던지고 작업실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만석은 창고로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25개의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작품에는 수아의 나이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만든 것들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지훈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30살의 수아를 위한 것이었죠.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의 현대적 감각과 아버지의 전통적 기법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할 것 같아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흙의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보세. 6개월 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흙의 언어 마이너스 끊어진 실의 재연결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만석과 지훈의 합동 전시였죠. 그들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수많은 관람객과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박지훈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두 정체성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석은 딸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예술계에서 완전히 배척되었고 그녀의 악행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석과 지훈은 함께 도예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재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 속에는 항상 특별한 무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되었던 부녀의 연결을 상징하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흙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명동 골목길 깊숙한 곳, 오래된 간판이 달린 명동. 옛날 맛집은 현대적 간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70세의 김영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죠. 쇠락해가는 가게를 지키는 일이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에겐 이곳이 평생을 바쳐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들어서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영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옆 가게 청년의 인사에 영자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어 까칠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저 마음을 열지 못했을 뿐입니다. 30년 전 어린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그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그날 영자는 생후 2달 된 아들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웃음은 눈에서 사라졌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영자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그녀만의 비법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레시피였죠. 간장을 베이스로 다양한 약재와 채소를 넣고 정성껏 우려내는 그 양념은 명동. 옛날 맛집의 모든 요리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 메뉴인 인생 찜닭은 한때 줄을 서서 먹던 메뉴였습니다만 이제는 그 맛을 아는 손님들만 가끔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영자는 양념을 저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이 비법 양념만큼은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자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유산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레스토랑 테이블 다인 32의 정다인은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경력으로 돌아와 최근 오픈한 이곳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은 항상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과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입양아로 자란 다인은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그 해소법을 요리에서 찾았습니다. 어릴 적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었던 따뜻한 음식의 맛이었으니까요. 셰프님, 오늘 신메뉴 시연 준비되셨나요? 수석 보조 셰프 민지의 질문에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근 한식의 재해석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기법으로 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요리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으나 무언가 영혼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지만 다인 자신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메뉴판을 완성해야 하는데 아직 주력 메뉴가 확정되지 않았네요. 다인은 요리대 위에 놓인 재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우연히 본 늙은 여인이 파는 나물에서 느꼈던 향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향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정확히 어디서 맡았던 향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마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향기는 다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인은 직감적으로 재료들을 선택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본인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간장을 베이스로 여러 약재를 넣고 만든 양념은 그가 본 적도 없는, 배운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조 셰프들은 그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셰프님,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어디서 배우신 레시피인가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내 손을 이끄는 것 같았지. 그날 밤 다인은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요리하는 손길, 그리고 음식의 향기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다인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가 찾던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그의 진짜 가족이 있을까요? 그들도 그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다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새벽 시장에 가서 어제 본 그 나무를 꼭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녘 명동의 식자재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오랜 습관처럼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 일찍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까칠한 성격 때문에 상인들은 그녀를 보면 긴장했지만 그녀의 까다로운 눈썰미는 식재료 선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이었죠. 영자는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며 타인의 시선에 둔감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음식의 맛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아이고, 영자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들어온 더덕 좀 보시겠어요? 특별히 좋은 것만 골라놨습니다. 지난번 더덕은 너무 실했어요. 이번엔 좀 괜찮아? 영자는 더덕을 하나 집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상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명예였으니까요. 까다로운 김영자가 인정한 식재료는 그 신선함과 품질이 보증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자는 더덕 몇 뿌리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더덕찜을 메뉴에 추가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영자씨, 요즘 가게는 어때요? 아직도 그 비법 양념으로 요리하시나요? 영자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양념이 내 가게의 모든 것인걸.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방식을 잘 안 지키는데 영자 씨는 몇십 년을 한결같이 그 맛을 유지하고 계시니. 영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재료를 고르는 동안 시장 반대편에서는 정다인이 보조 셰프들과 함께 식재료를 살펴보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익숙해진 재료들과 달리 한국의 식재료는 그에게 여전히 도전 과제였습니다. 어제 꿈에서 본 요리를 재현하기 위해 다인은 직감을 따라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지야, 이 나물은 뭐지? 어제 요리할 때 사용한 그 향이 나는데. 다인은 무심코 한 무더기의 나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어제 꿈에서 맡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취나물이야.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다인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가 들고 있는 취나물을 보며 혀를 찼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다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선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요리할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가려고 하나. 취나물은 데치는 방법부터 양념하는 방법까지 모두 까다로운데. 다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혹시 어떻게 요리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요리사인데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다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했죠. 취나물은 데치는 시간이 중요해요. 너무 오래 데치면 향이 날아가 버리고 너무 짧게 데치면 비린내가 남지. 그리고 데친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재빨리 씻어줘야 해. 그래야 색이 살아있고 맛도 좋아. 다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태도에 영자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리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야. 레시피만 따라한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란다. 재료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지. 그걸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요리사의 역할이야. 다인은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 요리에 대한 철학은 그가 프랑스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제 요리를 맛보고 조언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팬시한 곳은 안 가요. 내 가게 음식이면 충분해. 다인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머니 가게에 찾아가 볼게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명동 골목길, 명동 옛날 맛집이라고 있어. 찾아오려면 와보고. 영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취나무를 몇 단 사들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인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도 취나무를 구매한 뒤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인은 그날 취나물로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영자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데치고 찬물에 씻어낸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양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분명 영자의 조언대로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다인은 그 노인의 가게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지야, 내일은 레스토랑 좀 부탁해. 내가 잠깐 외출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 날 오전, 다인은 명동 골목길을 헤매며 명동 옛날 맛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래된 간판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옛날 시골집에서 느껴지던 것과 같은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인은 이 향기가 자신이 꿈에서 본 바로 그 향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 있던 그 향기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영자가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인을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와줬구나. 앉아. 다인은 작은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게 내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고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까지 모든 것이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자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가끔씩 다인을 힐끔거렸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영자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다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요리를 추천해 주세요. 어제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요리 철학이 담긴 음식을 맛보고 싶습니다. 영자는 잠시 다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 특선 인생 찜닭을 내오지. 영자가 주방으로 사라진 후 다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자신밖에 없었지만 이 가게가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인생 찜닭이었습니다. 메뉴 설명에는 간단히 30년 비법 양념으로 만든 특별한 찜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 영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릇을 테이블에 놓는 순간 향긋한 향이 다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기는 어제 그가 직감적으로 만들었던 요리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다인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맛은.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어제 제가 우연히 만든 요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양념은 내 비법인데 아무도 모르는 레시피야. 어떻게 비슷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지? 다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무언가에 이끌려 요리를 했는데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요리법처럼요. 영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요리는 어땠어? 맛은 좋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마치 핵심 재료나 방법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인이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작은 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 비법 양념의 일부야. 이걸 넣었니? 다인은 병을 열어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아니요, 이 향은 제가 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향이 바로 제가 찾던 그것입니다. 영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양념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특별한 약재를 넣어서 만든 건데 아무도 모르는 내 비법인데. 다인은 천천히 찜닭을 더 맛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먹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레시피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부터야. 내가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사용한 레시피지. 다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2이었고 입양된 지는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인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영자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물어봐.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하고 싶네. 영자는 주방으로 돌아가 버렸고 다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찜닭을 다 먹은 후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영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은 서비스야. 다음에 또 와. 다인은 가게를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 맛의 기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다인은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어제 맛본 인생 찜닭의 맛을 바탕으로 그만의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도해도 영자의 비법 양념과 같은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셰프님, 이거 드세요. 민지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 한 분이 가져다 주셨어요. 셰프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병이 들어 있었고 병 안에는 진한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법 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 요리에 한 스푼만 넣어봐. 다인은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머니, 어떻게 생기셨어? 70 정도 되어 보이셨고 까칠한 인상이었어요. 근데 왠지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셰프님을 찾으셨지만 셰프님이 요리 중이라고 하니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인은 병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준비 중이던 요리에 비법 양념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요리의 향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처럼 모든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그의 새로운 메뉴로 인해 더욱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맛에 찬사를 보냈고 몇몇 음식 평론가들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깊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인은 이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인은 영자가 남겨준 비법 양념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양념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 잊혀진 유대감,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인연의 매듭과 같았습니다. 다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명동 옛날 맛집을 찾아가리라고. 다음 날 오후 다인은 다시 한번 명동 옛날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선물로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늘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가게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지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고 계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다인은 돌아보았습니다. 옆 가게의 청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김영자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쉬시나 봐요. 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와 같이 장사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시네요.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인의 마음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할머니 연락처나 사시는 곳 아세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단지 이 근처 어딘가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다인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혹시 그 때문에 영자가 그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럼 내일 다시 와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청년이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정다인 씨 아니신가요? 셰프 정다인? 다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할머니께서 이걸 맡기셨어요. 혹시 정다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언제 이걸 맡기셨나요? 오늘 아침이요. 가게 문을 닫으시기 전에 잠깐 들르셨어요. 다인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낡아 있었고 중간중간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정갈한 필체로 김영자의 요리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에는 다양한 요리 레시피와 비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생 찜닭 레시피였습니다. 그 레시피에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도 특별한 약재들과 비법 양념의 제조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레시피마다 적혀 있는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다인이가 좋아할 것 같은 맛, 다인이의 첫 생일상에 만들어줄 음식, 다인이가 커서 먹였으면 하는 요리. 다인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다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써내려간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다인에게 만약 내가 이 노트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고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이 요리들을 개발했고 언젠가 너에게 이 맛을 알려주길 꿈꿨다. 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너의 어머니 영자. 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잠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찾던 자신의 뿌리, 그가 느끼던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던 그 요리의 맛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다인은 즉시 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 주소는 알 수 없었고 인근 상인들도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인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영자가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다인은 영자의 노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노트를 넘기다가 그는 한 페이지에 적힌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춘천 별장 마이너스 내가 다인이와 함께 살고 싶었던 곳이라는 메모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일 레스토랑 좀 부탁해. 내가 춘천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인은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주소는 춘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인은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 영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인을 보는 순간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인아, 내가 정말 왔구나. 다인은 노트를 들어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영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까칠한 표정이 무너지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어오렴.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춘천의 작은 집 안으로 들어선 다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고 곳곳에 영자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으렴. 영자는 다인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구나. 다인은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말 제가 어머니의 아들인가요?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 전 내가 너를 낳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혼자였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단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신 건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단다. 그때 나는 24살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 다인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그 후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를 보낸 후 나는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요리였으니까.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 10년 후에 내 가게를 열었지. 명동 옛날 맛집이 바로 그거야. 영자는 찻잔을 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나는 너를 생각하며 요리를 개발했어. 내가 좋아할 만한 맛, 내가 커서 먹게 될 요리들을 상상하면서. 그 노트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너와 나누고 싶었던 맛의 기록이야. 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이곳으로 오신 건가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내가 포기한 아들이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내가 내 요리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비슷한 요리를 했다고 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날 미워할까봐,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 방해가 될까봐.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평생 내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죠. 요리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요. 영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를 남긴 것은 용기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나를 찾아올지 확신이 없었지만
내가 와줘서 기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인은 자신의 성장 과정, 프랑스에서의 요리 공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자는 다인이 보내진 후의 힘든 시간들, 요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항상 그를 그리워했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도중 다인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영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요리사였어. 내가 처음 요리를 배우던 식당의 주방장이었지.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어.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났고 너의 존재를 알지 못해. 다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에 그토록 열정을 가지게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너였어. 요리는 내가 너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내 요리에 내 사랑을 담아 언젠가 내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랐지. 오후가 깊어갈 무렵 영자는 다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을 만들어 볼까? 내 비법 양념으로 만드는 찜닭.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배워보는 거야. 다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머니.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영자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재료를 손질하는 방식, 양념을 조합하는 비율, 그리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감각까지 모든 것이 예술적이었습니다. 이 양념의 비밀은 발효 시간에 있어. 영자가 설명했습니다. 최소 3주는 발효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나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는 특별해. 내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것들이야. 다인은 모든 과정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부엌은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네요. 이 맛을 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다니.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리는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요리는 마음을 담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다인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맛, 그 사랑을 마침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어머니의 요리를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가능할까요? 영자는 다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작은 식당에서만 요리를 해왔기에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은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비록 내가 너처럼 화려한 테크닉은 없지만 맛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다음 주 영자는 테이블 다인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 셰프들, 그리고 정교한 주방 설비들을 보며 그녀는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의 따뜻한 환영과 직원들의 존경 어린 인사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저희 수석 보조 셰프 민지입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자님, 정말 영광입니다. 셰프님께서 어머님의 요리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영자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인의 현대적 테크닉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인생 찜닭은 세련된 플레이팅과 현대적 해석을 통해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이 맛이 정말 대단해요. 시식회에 참석한 음식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깊이 있는 맛과 세련된 비주얼, 그야말로 혁신적입니다. 다인은 모든 찬사를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어머니의 비법 레시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뿐이죠. 영자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아들을 포기해야 했던 마음, 요리를 통해 그를 기억했던 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과정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어머니의 기억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은 메뉴가 되었습니다. 다인아, 내가 자랑스러워. 영자는 성공적인 런칭 파티가 끝난 후 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셰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기쁘구나. 다인은 영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 손이 기억하고 있던 그 맛,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네요. 어머니의 기억이 출시된 지 한 달, 테이블 다인은 연일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음식 평론가들의 극찬과 함께 다인과 영자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특별한 모자의 이야기와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 음식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방송에 나온다고?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 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우리가 평소처럼 요리하는 모습,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담는 거예요. 어머니의 특별한 요리 비법과 우리의 재회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그들의 일상,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특히 영자가 춘천집 근처 산에서 직접 약초를 채취하는 장면, 다인이 프랑스 요리 기법으로 어머니의 전통 요리를 재해석하는 과정은 다큐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명동 옛날 맛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영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 그럼 테이블 다인과 통합하는 건 어떨까요? 테이블 다인의 한 섹션을 명동 옛날 맛집 코너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전통 요리를 그대로 선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주방을 이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셰프들에게 비법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괜찮겠네. 내 요리를 계속할 수 있으면서도 너와 함께 일할 수 있으니 좋지.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테이블 다인은 더욱 유명해졌고 새롭게 오픈한 명동 옛날 맛집 섹션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영자는 점점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워졌고 그녀의 솔직하고 정직한 요리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리에 지름길은 없어요. 정성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재료죠. 내 아들 다인이 그걸 알아줘서 감사해요. 다인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서로의 기술을 배우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가끔은 춘천의 작은 집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테이블 다인의 마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인과 영자는 요리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이날은 그 개교식이었습니다. 맛의 기억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한국 전통 요리의 맛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맛, 우리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자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대하는 마음, 음식을 나누는 정성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의 첫 수업은 영자의 비법 양념 만들기였습니다. 영자는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심하게 가르쳤고 다인은 그 양념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들 모자의 케미스트리와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수업이 끝난 후 다인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다시 찾았고 내 요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그 맛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도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지. 다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제가 평생 찾던 그 맛, 그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가족의 맛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맛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요리하느냐는 거야. 둘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마당에는 영자가 직접 심은 약초들과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며 그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인과 영자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인아,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맛, 진짜 사랑이 담긴 음식을 전하자. 네, 어머니.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게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레시피는 다시 찾아졌고 그것은 단순한 음식 레시피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 사랑, 그리고 희망의 레시피였습니다. 다인과 영자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맛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